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기대치가 크면 비뚤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자식의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본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이해 못하고 청개구리 마냥 방황했던 아들의 사연입니다. 다시 진정한 가족이 되기까지 오랜 세월 돌아와야 했던 그들의 사연을 들어봅니다. 여기저기 단풍놀이를 다닌다고 떠들썩한 10월 중순의 새벽. 오늘도 어김없이 저와 어린 딸이 깰까봐 살그머니 몸을 일으켜 나가는 남편의 기척이 느껴집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저도 살며시 이불 밖으로 나와 남편의 뒤를 따라 어두운 거실로 나가봐요. 남편이 씻는 동안 따뜻한 커피와 모닝롤을 준비합니다. 세수를 하고 나온 남편은 제가 준비해놓은 간단한 식사를 보고 인상을 찌푸리죠. 더 자. 왜 일어나고 그래? 가게 나가서 이따가 대충 먹으면 된다니까. 그래도 고마워. 잘 먹고 열심히 일하고 올게. 자기가 새벽같이 나가서 고생하는데 어떻게 빈속으로 내보내. 그럼 내 맘도 안 좋단 말이야. 나가서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엄마 힘드시니까 자기가 좀 더 고생해. 알았지? 제 말에 남편도 알았다면서 따뜻한 커피부터 마시는데 자꾸 감기는 눈을 떠보려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이네요. 남편이 죽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마음이 아파서 자꾸 마음이 먹먹해 오는 것을 억지로 눌러봅니다. 그리고 출근하는 남편에게는 해사한 미소로 답해주었죠. 남편은 단양시장의 명물 만두집의 큰아들입니다. 시부모님은 아들만 둘이셨는데 대대로 내려오는 만두집을 운영하고 계시죠. 그리고 남편이 시부모님의 밑으로 만두를 배우러 들어온 건 올해 3년차가 되어갑니다. 벌써 30대 후반이 되어가네요. 처음에는 혹독한 시아버지의 가르침에 남편은 몇 번씩 포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길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산 증인이죠. 물론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 장남인 남편을 믿어주시고 며느리인 저를 딸처럼 여겨주시죠. 저는 시부모님을 엄마, 아버지라고 부르며 며느리인 동시에 딸 역할도 하고 있답니다. 제 필살기 애교와 손녀딸의 재롱은 시부모님에게 대적할 수 없는 무기가 되었죠.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갈등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다독이는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정상인의 몸과는 다르십니다. 아버님은 어렸을 때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셨는데 치료가 늦어서 한쪽 다리가 불구가 되셨어요. 지금도 절뚝거리시며 굳은 날씨에는 쑤시고 통증이 심해서 가게 일을 많이 못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 또한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 손가락 몇 개가 없는 불행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했었지. 네 아버지를 안 만났으면 평생 신세 한탄만 하고 살았을 거야.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다 당신이 의지가 강해서 그런 거지. 나야말로 당신 때문에 이 만두 가게 하면서 당신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야. 다 당신 덕분이야. 시부모님은 비록 장애가 있지만 다른 부부들보다 많이 아껴주며 애틋한 부부애를 보여주며 살아가신답니다.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세요.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져 오는 분들이시죠. 이런 시부모님이지만 아직까지 장성한 두 아들을 키우고 입소문난 만두집의 명성을 이어가기까지 힘든 일들도 많았습니다. 시부모님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분의 삶부터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리가 불구이셨던 아버님은 젊은 시절 일할 수 있었던 곳이 많지가 않으셨어요. 불편한 다리 때문에 현장 일은 거의 할 수가 없어서 공장에서 일했지만 워낙 박봉에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돌아가신 시할머님이 하시던 작은 만두 가게를 계속 이어나갈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셨죠. 어머니의 만두는 정말 맛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만두를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배워서 해보면 안 될까요? 시아버님의 제안에 시할머님은 워낙 고된 일인 걸 아시기 때문에 반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젊은 시절 방황을 하시고 정착을 못하시자 어머니 손맛인 만두의 비법을 전수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아버님은 방황을 멈추고 만두 빚는 일에 푹 빠지셨다고요. 그러다가 만두 속재료인 배추를 구하러 새벽 시장에 다니다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 시장에 나온 어머니에게 반하셨죠. 그때 어머니 또한 공장에서 일하시다 손가락을 잃어 희망도 잃고 자신감도 잃은 날개 잃은 천사 마냥 소심한 아가씨였어요.
어려운 환경에 두 분이 만나 사랑을 하고 서로 아끼고 위해주며 살아가기로 약속을 했죠. 아버님은 어머님을 만나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어머님도 아버님의 아낌없는 배려와 사랑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서로 위해주며 시할머님께 물려받은 만두 가게에 한평생을 바치셨어요. 만두를 빚어 두 아들의 학비와 안락한 보금자리도 마련하셨죠. 그 결과 지금은 단양에서 알아주는 만두집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자신이 노력해서 이룬 만두 가게를 두 아들 중 손재주가 뛰어난 장남인 남편이 이어받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만두집 아들이라고 놀려대던 기억 때문에 만두 빚는 일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만두밖에 모르세요. 매일 만두 지겨 죽을 것 같아요. 저는 만두 말고 어떻게 해서든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편히 모실 거예요. 네 녀석이 무슨 능력으로. 그러지 말고 만두 가게 물려받아. 난 우리 집 만두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후손 대대로 물려주고 싶구나. 아버님의 뜻을 거부한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도시에 나가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죠. 그때부터 아버님은 남편에게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겠죠. 장남에게 기대치가 컸던 아버님은 자꾸 반항하는 남편이 야속하기만 하셨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남편과 달리 모범적이고 말을 잘 듣는 착한 아들이었죠. 당연히 아버님의 기대치는 도련님에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도련님은 손재주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어긋나 버리기 시작한 부자지간은 제가 결혼하고도 몇 년 동안은 원수처럼 지지고 볶아대며 싸웠습니다. 중간에 낀 어머니와 저 또한 무척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죠. 아버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시로 나가 대학 생활을 하게 된 남편에게 아버님은 입학금만 딸랑 주시고는 나머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이에 남편도 오기를 부리며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 내내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이 아버님 몰래 등록금을 몇 번씩이나 마련해서 남편에게 전해주었지만 남편은 그것마저 거부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님의 만두가게에서는 설거지 한 번을 안 해봤는데 혼자 먹고 살아가려니 남의 음식 가게에서는 설거지뿐 아니라 손맛은 또 타고났는지 주방 경력도 상당했답니다. 그러니 아버님의 화를 더욱 부추긴 꼴이 되었죠. 에이 썩을 것. 기껏 부모가 하라는 만두 가긴 거부하면서 남의 집 주방에서는 등골이 휘게 일을 하는 거냐. 저렇게도 부모 속을 모를까. 에휴. 남편은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대학을 겨우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생각대로 중소기업의 월급은 박봉이어서 큰 돈을 벌기는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더 많은 돈을 빠른 기간에 벌기 위해 투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번화가인 곳에 매물로 나온 호프집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왜 호프집이었냐면 남편이 동료들과 종종 호프집을 찾았는데 항상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때 동료 중에 뜻이 잘 맞는 동료가 있어 함께 5천만 원을 투자하고 대출금 2억을 받아 번화가에 나온 호프집을 인수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그 호프집은 경험 있는 운영자까지 중개인에게 소개를 받아서 두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투잡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처음 몇 달간은 호프집은 매출이 늘면서 장사가 엄청 잘 되었다고 합니다. 우와, 이러다가 금방 대출금도 다 갚고 우리 부자가 되겠는데? 이러니 다들 술 장사는 거구나. 그러게 말이다. 난 돈 많이 벌면 차부터 수입차로 바꿀 거다. 넓은 집도 사야지. 한동안 두 사람은 신이 나서 돈 세는 재미에 푹 빠져 지냈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간과했던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구역을 담당하는 어둠의 그림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죠. 흔히 말하는 깍두기 형님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장사가 잘 되는 곳만 노렸죠. 어느 날부터인가 험상궂은 깍두기들이 호프집을 드나들며 앉아서 술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은 커다란 용 모양 문신과 험상궂은 인상의 검은 남자들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오다가 말고 다른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호프집 운영자도 겁이 나서 정중히 나가줄 것을 말해봤지만 곱게 들을 그들이 아니었어요. 왜? 우리는 술 먹으면 안 되냐? 여기 생맥이나 더 가져와 봐. 뻥튀기랑 마른 안주도 더 가져오고.
소식을 들은 남편과 동료가 다시 한번 다른 업소를 찾아가라고 부탁까지 해보았지만 검은 꿍꿍이가 있는 그들을 내쫓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한동안 호프집에 진을 치고 앉아 공짜로 술을 마시던 그들은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이, 아직 이 구역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런 구역에는 다 뒤에서 관리해주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아우들도 걱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 그들은 관리해준다는 핑계로 앞집에서는 매달 300만 원씩 받고 있고 옆집 곱창집에서는 200만 원씩 받고 있다고 했어요. 참고로 술집은 좀 더 세다는 것만 알라면서 은근히 500만 원을 요구했답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이어져 온 관례라며 이 구역에서 장사를 하려면 소위 자릿세를 내야 한다고 했어요. 남편과 동료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매일 찾아와 횡포를 부리고 트집을 잡아 시비를 걸었어요. 당연히 경찰도 불러봤지만 먹혀들지가 않았다고요. 경찰이 한 번 왔다 가면 그들은 2번을 와서 횡포를 부렸고 경찰이 2번을 왔다 가면 3번을 와서 괴롭혔다고 해요. 그리고 고단수여서 절대로 경찰들이 잡아갈 만한 횡포의 수준은 넘어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가 난 동료가 깍두기들을 이기려면 깍두기 세상을 알아야 한다며 지방의 유명한 깍두기 형님을 모셔왔다고요. 깍두기 패거리끼리 한바탕 구역 싸움이 일어났고 자릿세를 요구하던 깍두기 패가 져서 물러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건 종결이 아닌 또 다른 작전의 시작이었습니다. 형님들 고맙습니다. 여기 약속했던 수고비 1,000만 원입니다. 뭐 고맙기까지. 아우들이 아직 경험이 없어서 어려움이 참 많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관리해 줄 테니까. 우리가 가면 또 다른 깍두기들이 올 텐데 그냥 우리가 지켜줄 테니 아우들은 장사나 잘하면 되는 거다. 남편과 동료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후였어요. 새로 끌어들인 깍두기들이 호프집에 진을 치고 앉아있자 손님들은 아예 뚝 끊기고 운영자 또한 도망을 갔습니다. 직장 생활 때문에 남편과 동료는 호프집을 운영하기에는 경험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죠. 자연스럽게 깍두기들이 호프집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딱 봐도 깍두기들임을 알 수 있는데 손님들이 무서워서 술을 마시러 오겠습니까? 당연히 얼마 못 가 호프집은 적자로 돌아섰고 할 수 없이 호프집을 깍두기들에게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대출금 이자도 못 내고 있던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것이 모두 그들의 작전이랍니다. 장사가 잘 되는 곳만 골라서 이런 짓거리를 벌여 자신들이 접수한다는 것이죠. 지금이야 이런 일이 별로 없지만 1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남편은 돈 벌 생각만 하고 모르고 덤볐다가 된통 당하고 깍두기의 세상만 알게 된 것이었죠. 그것이 남편이 젊은 패기에 저질렀던 실패담 1탄입니다. 그 후로 2탄, 3탄까지 남편의 실패담 시리즈가 시작이 되죠. 제가 답답하고 속 터지는 남편의 실패담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요? 이 실패담이 있었기에 남편은 독종이 되었으니까요. 젊은 나이에 일찍이 실패를 맛보고 나서 철이 들었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상을 너무 빨리 알아버렸다고 해야 하나요? 물론 이런 일을 겪지 않고 깨달았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그것도 어디 사람 마음대로 되는 일이겠나요? 이런 실패담 때문에 후에 아버님께 인정받기까지 끝없는 의심과 질책까지 받아야만 했죠. 아무튼 남편은 한 번 그 골목에 발을 들여놓자 또 다른 그림자들이 접근해왔습니다. 호프집 실패로 한동안 시리에 빠져있던 남편에게 중개인이 새로운 사업을 제의해온 겁니다. 강 사장, 이번엔 확실한 물건이야. 진짜 잘 되는 룸살롱이 매물로 나왔는데 이런 거는 돈 놓고 돈 먹는 장사라니까. 거기 주인이 지금 외국에 나가봐 해서 금매로 나온 거야. 호프집 말아먹은 거 복구해야 할 거 아니야. 에이, 사장님도 제가 호프집도 말아먹었는데 룸살롱은 더 못하죠.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중개인은 사람들이 실패를 겪고 좌절을 하고 있을 때 오기가 발동한다는 점을 겨냥한 겁니다. 룸살롱에는 현재 경험 있는 관리인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유혹을 했죠. 호프집에서 진 빚을 복구하고 싶었던 남편은 직접 룸살롱을 탐방을 했습니다. 중개인 말대로 그 룸살롱은 매일 떼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확신을 얻은 남편은 신용대출로 8천만 원을 빌려서 룸살롱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인과 수익을 반반 나누기로 했죠. 룸살롱도 처음 몇 달간은 많은 매출을 찍었다고 해요. 그리고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손에 쥐게 되었죠. 이번에는 성공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3개월이 지나자 관리인이 아가씨를 바꿔야 한다면서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을 받은 관리인이 그 돈을 도박으로 날려버렸지 뭔가요. 룸살롱은 점점 죽어가고 매출도 덩달아 형편없어 갔죠. 가게를 살린답시고 5천을 들여 재투자를 해봤지만 두 번째 실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할 때마다 주위에서 또 다른 사업이 있다면서 접근해왔다는 겁니다. 우성아, 나랑 고물상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 고물상이 진짜 돈이 되는 알짜배기 사업이래. 5천만 원만 투자하면 인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야야 생각해볼 것도 없다니까? 친구의 말을 듣고 고물상의 수익을 따져본 남편. 정말 중간 마진이 많이 남는 알짜배기 사업이란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특히 고물상은 파지, 신문, 헌옷 이런 흔한 것들 말고도 철이나 동, 구리 같은 시세에 민감한 물건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이었어요. 그것들로 인해 고물상이 꽤나 많이 남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죠.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있던 남편은 당연히 어머니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부탁을 해온 남편은 어머님은 믿었고 5천만 원을 아버님 몰래 마련해 주셨죠. 하지만 남편의 인내심과 의지력을 시험하기 위함인지 이번에는 믿었던 친구가 돈을 갖고 중국으로 튀어버린 겁니다. 3번의 실패를 맛보자 남편은 삶의 의욕을 잃었고 자신을 믿고 5천만 원을 마련해준 어머니한테는 불효를 한 것 같아 너무 죄송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젊은 패기로 욕심만 앞선 나머지 빠른 기간에 많은 돈을 벌려고 했던 욕심. 그것을 깨닫기까지 남편은 3년의 시간과 총 2억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삶을 살아갈 용기도 희망도 없었던 남편은 나쁜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수면제를 한 방에 털어놓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어머님이 남편의 원룸을 찾아오셨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길 전날 밤에 하도 꿈자리가 뒤숭숭하셔서 새벽부터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를 않았던 거죠. 더욱 불안해지신 어머님이 남편의 원룸에 찾아온 것이고요. 그것도 아마 하늘의 뜻이었겠죠. 우성아, 아니 얘가 왜 이래? 눈 좀 떠봐 우성아. 아이고 우리 아들 죽네. 놀란 어머님은 남편을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자 급히 119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목숨을 건진 남편이었지만 어머님에게는 큰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당연히 남편의 그동안의 사기 사건들도 모두 알게 되었죠. 사랑하는 큰아들이 나쁜 생각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된 어머님은 땅을 치며 울고불고 통곡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탓을 아버님에게 돌리며 원망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머님이셨지만 그 순간만은 자꾸 엇나가는 부자지간 때문에 많이 힘드셨다고 해요. 이게 다 당신이 너무 몰아붙여서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서울에 있는 대학도 원하는 대로 보내주고 하고 싶은 일 하겠으면 애가 큰 돈을 벌어보겠다고 저렇게 일을 저질렀겠냐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아들이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게 왜 다 내 탓이야. 속은 것이 미련한 거지. 난 한 푼도 못 갚아주니까 신용불량자가 되든 개인 파산 신청을 하든 알아서 해결하라고 해. 사내 자식이 그 정도 일 가지고 허튼 짓을 해. 그것도 용납 못해. 어머님의 서운함에 아버님은 냉정하셨어요. 그런데 속마음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는 사실이 충격이셨답니다. 그 속마음은 몇 년 후에 서로 골마 터진 후에야 들을 수가 있었죠. 부모 자식 간이라도 서로 터놓고 지내는 집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시댁도 마찬가지로 여러 해를 돌고 돌아 다 알진 못하지만 이젠 눈빛만 봐도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은 천륜이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어머님 덕에 목숨을 건진 남편은 더 이상 어머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효자가 되지 않으려 다짐을 했죠. 그리고 빚을 한 푼도 갚아줄 수 없다는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솔직히 사람이기에 막다른 지경에 처한 아들을 냉정하게 외면하는 아버님을 원망했다고 해요. 하지만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이 한평생 모으신 피 같은 돈을 감히 빌려달라고는 못했다죠. 그 후로 남편은 원룸 보증금까지 털어 빚을 갚고 개인회생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고시촌의 쪽방에서 3년에 걸쳐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해 나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남편은 앞만 보고 일만 했어요. 직장 월급은 대부분 빚을 변제해 나갔기 때문에 밤에는 대리기사를 뛰거나 배달 일을 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3년 동안 이를 악물고 일을 한 결과 어머님이 빌려주셨던 5천만 원의 빚 중 2천만 원의 빚을 갚을 수 있었다고요. 물론 어머님은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쉽게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라며 받으셨죠. 게다가 더 혹독한 말씀까지 더하셨습니다. 이제 겨우 2천이냐? 나머지는 언제 갚을 거야? 나머진 3% 이자까지 쳐서 갚어라. 네, 이자까지 쳐서 갚아드릴게요. 아무렴요. 아버님의 이자까지 쳐서 갚으라는 말에 남편의 도끼는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그때 남편의 나이가 30을 훌쩍 넘겼을 때인데요. 개인회생으로 빚이 정리되자 남편은 자신이 금손인 것을 알고 본격적으로 요리학원에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아버님과 같은 요리하는 남자로 사는 인생을 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쯤 하나의 기사가 터지게 되는데요. 남편을 등쳐먹었던 깍두기들이 불법적인 사건의 중심에 서면서 대대적인 소탕 작전으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래도 법이 아직 살아있다는 생각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갔다고 하네요. 남편은 아버님을 닮았는지 음식을 배우는 속도나 특히 칼질하는 솜씨가 기가 막히게 빨랐습니다. 요리학원에 다닌 지 1년이 넘어갈 시점에는 한식과 중식 자격증을 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당당히 작지만 입소문난 호텔 주방에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한 남편은 단계별로 배우면서 요리사로 성장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3년이 지나갈 무렵 남편은 자꾸 고향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만두를 빚고 있을 아버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답니다. 자신이 직접 요리사의 일을 하게 되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남편을 만난 시기도 이때였어요. 호텔 주방의 부주방장이 사촌 오빠였는데 남편의 부지런하고 싹싹한 성격이 마음에 들어 저와 연결을 시켜주었습니다. 제 나이 30에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했죠. 그때 남편은 20대 때 실패한 사업 때문에 빚을 정리한 지 얼마 안 되어 결혼 자금도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랑 빨리 결혼하고 싶지만 솔직히 내가 지금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아. 몇 년 전에 잘못된 판단으로 사업을 몇 번 실패했거든. 면목 없지만 몇 년만 기다려주면 내 손으로 작은 빌라 전세금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다려줄 수 있어? 남편의 솔직한 프로포즈에 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남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월등하면 좋긴 하죠. 그런데 또 자신의 실패담을 솔직하게 말해주는 남편의 모습도 꽤나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단점이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꽤 큰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를 변명하기 급급하지 인정하려 들진 않거든요. 오히려 거짓말을 안 하는 점도 좋았고 허세만 부리는 다른 남자들과 비교가 되더군요. 주위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결혼 당시에는 있는 척을 그렇게 하더니만 막상 속을 까보면 마이너스 통장인 경우가 많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는 대관령에서 배추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큰딸로 태어났어요. 말썽쟁이 남동생과 드넓은 배추밭을 놀이터 삼아 뛰어놀며 자랐습니다. 배추 농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것이 아니어서 부모님은 노심초사하며 배추 농사를 지으셨어요. 어린 시절 일손이 부족할 때면 저도 배추 농사를 도와드리며 자랐기에 동네에선 꽤나 야물딱지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성년이 되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끈기와 인내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었죠. 남편과 연애할 때 저희 부모님에게 먼저 인사를 갔는데 아빠가 남편을 살펴보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녀석 눈빛이 참 매섭기도 하다. 내 딸 굶기진 않겠구나. 아빠의 거침없는 평가에 남편은 눈을 휘둥그레뜨며 아빠를 바라보았었죠. 평생을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아온 아빠의 눈에는 남편의 도끼가 보였었나 봐요. 나중에 제가 어떻게 아셨냐고 묻자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일을 겪어본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 그 녀석 나이는 어리지만 이미 세상을 겪어본 눈빛이더구나. 결혼해서 실패와 좌절을 겪는 것보다 이미 다 겪고 이겨냈으니 이제는 성공하는 길만 남았을 거다. 그러니 내 딸을 줘도 되겠다 싶으셨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경험이 참 무섭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그렇게 남편은 아빠에게 사윗감 인정을 받았지만 이때까지도 아버님과는 사이가 무척 안 좋았어요. 아버님이 유독 남편에게만 무뚝뚝하신 데다가 남편 또한 이상하게 아버님한테는 불퉁한 소리를 하는 터라 부자지간은 도통 가까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우스갯소리로 두 사람 때문에 수명이 5년은 단축되었다고 농담을 하시곤 하세요. 만났다면 으르렁대는 통에 사이좋은 부자지간이 되기는 글렀다고 포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남편을 따라 시댁에 인사를 갔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남편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다는 소식에 어머니는 활짝 웃으시며 맞아주셨지만 아버님은 입을 꾹 다문 채 못마땅한 표정으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차려주신 만둣국이 너무 맛있어서 전 한 그릇 뚝딱하고 먹었었죠. 그런데 아버님이 그 모습이 마음에 드셨었나 봐요. 그 후에 저를 대하는 모습이 많이 부드러워지셨으니까요. 사실 어머님은 시장을 봐서 만난 음식들을 차려주고 싶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님이 성을 내시며 하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장은 무슨 장을 본다고 그래? 만둣국 먹이면 되지. 이게 보통 만두인 줄 알아. 다 필요 없고 애들 오면 만둣국이나 차려줘. 당신도 참 너무하네요. 며느리감을 데리고 온다는데 만둣국이 뭐예요? 갈비라도 사다 재우려 했더만. 됐고 부모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자식은 나도 필요 없어. 가게에 배워서 이어받으라고 했더니 남의 집 주방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해? 에이 고얀 것. 역시 아버님은 집안 사업은 나 몰라라 하고 타지에서 고생하는 남편이 안쓰러웠지만 섭섭한 마음이 더욱 컸던 겁니다. 물론 아버님에게는 다른 아들인 도련님도 있었지만 도련님은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착한 아들이긴 했어도 금손은 아니었거든요. 일찍이 아버님은 장남인 남편이 금손임을 알아보셨던 겁니다. 이날 제가 남편을 따라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어머님은 미안해하시며 정말로 만둣국을 차려주셨습니다. 남편은 만둣국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내막을 알 수가 없었던 저만 정말 맛있게 만둣국을 먹었었네요. 제가 하도 맛있게 먹으니 시부모님이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바라보셨던 게 생각이 나서 지금도 웃음이 나옵니다. 천천히 먹어. 자긴 이게 그렇게 맛있어? 엄청 잘 먹네. 이 만두 정말 맛있어. 내가 먹어본 만두 중에 제일로 맛있는 것 같아. 어머님, 저 조금 더 주세요. 더 달라는 제 말에 어머님은 싱긋 웃으며 많이 먹으라고 한 국자 듬뿍 떠주셨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식사하시던 아버님도 헛기침을 하시며 슬그머니 웃으시는 것을 보았죠. 그때 도련님도 처음 봤었는데 흔히 말하는 순둥이 있죠. 인상이 참 착하게 생겼더군요. 시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만한 성격이었죠. 깐깐하고 반항적인 남편과는 다르게 우직한 성격 같았습니다. 그 당시 도련님은 배추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소리에 배추 농사꾼 딸인 제기가 솔깃했었네요. 시댁이 만두집을 하고 있으니 만두 속을 만드는 싱싱한 배추는 주 재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봄, 가을 간절기 때나 장마철에는 배추 물량도 많지 않거니와 맛도 떨어져서 좋은 배추를 구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어렸을 때부터 조용한 성격의 도련님은 재배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고요. 그러더니 성인이 되어서는 시댁의 만두집에 들어가는 재료는 모두 자신이 조달하겠다면서 하우스도 몇 동을 세우고 넓은 배추밭에서 새벽부터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시부모님 눈에 도련님이 얼마나 기특해 보였겠어요. 하지만 이런 도련님에게도 여자를 잘못 만나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게요. 시댁의 만두집 근처에 몇 년 전에 새로운 농약사 가게가 생겼습니다. 농약사 주인은 50대 시골에서는 보기 드문 비교적 젊은 주인 부부였어요. 이 집에는 20대 후반의 어여쁜 딸이 함께 살고 있었고요. 도련님은 씨앗과 종자가 필요할 때면 농약사를 찾아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입했죠. 그러다 보니 주인 부부와도 꽤 친해졌어요. 어느 날은 딸이 나와 가게를 보고 있을 때도 있었기에 농약사 딸과도 꽤 친해졌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단양의 유명한 만두집 가게 아들이라고 하니 더욱 호기심이 생겼겠죠. 두 사람은 그렇게 안면을 익히고 친해진 다음에는 데이트를 하면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머 너무 잘 어울린다. 누가 데려가지 우리 딸 데려가는 남잔 땡 잡은 거야. 농약사 부부 또한 도련님과 자신의 딸이 연인으로 발전하자 무척 반겨하며 결혼까지 밀어붙였어요. 그 당시 농약사 딸은 백수였는데 단양으로 내려오기 전에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보여지는 성격은 무척 싹싹했기에 단양시장 상인들과 시부모님도 일말의 의심은 꿈에도 하지 않았을 테죠. 그렇게 농약사 딸은 도련님의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문제는 저희가 결혼한 후에야 드러나게 되었어요.
저희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결혼식 말씀을 드리자 반대하실 줄 알았던 아버님은 의외로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도 무난한 분위기였어요. 다만 아빠가 남편을 너무 좋게 평가해주니 시아버님의 표정만 떨떠름했었죠. 그리고 시아버님은 신혼집을 마련해줄 능력은 안 되니 형편껏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다 해주면 힘든 줄을 모르고 삽니다. 신혼집은 둘이 알아서 알아보라고 하고 저희 부모들은 결혼식 비용이나 지원해주는 걸로 하죠. 그리고 혼수다 뭐다 이런 것도 두 사람이 필요한 것만 간단히 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아빠의 딱 부러지는 말씀에 시아버님은 입을 꾹 다무셨습니다. 아빠의 말이 시아버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셨으니까요. 친정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자립심을 키워주셨던 분이세요. 뭐든지 사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스스로 용돈을 벌어서 사라는 가르침을 주셨죠. 그러니 결혼할 때도 당연히 큰돈 들이지 말고 제가 벌어놓은 지금 안에서 능력껏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히려 시아버님이 더 당황해하는 모습이셨어요. 친정 부모님의 이런 소박하고 후탕했던 점들도 시부모님은 좋게 봐주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시부모님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죠. 그리고 남편에게는 못마땅한 눈길로 보셨다가도 저를 보실 때는 항상 웃어주시면서 너그러우셨습니다. 물론 제가 시부모님에게 사랑받는 것은 좋은 일이었죠. 하지만 지난 일이야 어찌되었건 남편도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지금은 악착같이 살면서 오로지 자신에게만 성실히 가고 있는 남편이었으니까요. 제 눈에는 남편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거든요. 언젠가 제가 남편에게 섭섭하지 않느냐 물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아버님한테 안 섭섭해? 아직도 매사에 못마땅해 하시잖아. 나 같으면 무지 섭섭할 것 같은데. 나도 사람인데 왜 안 섭섭하겠어.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도 반항적이니까 아버지도 저리 된 거지. 나를 미워해서 그러시는 건 아니야. 그걸 아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하다가도 그게 잘 안 되네. 처음으로 들었던 남편의 속마음. 아버님은 속정은 참 깊으신 분이셨어요. 어머니에게 하시는 것을 보면 세상에 저런 남편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끔요. 물론 자식들한테도 어렸을 때는 다정한 아빠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춘기가 되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부자지간. 특히 남다른 손재주를 가지고 태어난 남편이었기에 아버님의 기대치는 컸었다고요. 그런 아들이 집안 사업인 만두집을 내팽개치고 다른 집 주방에서 일을 배운다는 생각을 하면 섭섭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님의 마음을 남편은 30이 훌쩍 넘기고 40이 되어 가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신혼집을 남편의 직장 근처에 얻었어요. 남편과 제가 가지고 있었던 1억과 전세자금 대출 1억을 받아 변두리 2억짜리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살림살이는 남편과 제가 원룸에서 쓰던 것들을 쓰고 침대와 이불 자리만 새 것으로 바꾸었죠. 하지만 이곳에서 1년도 살지 못하고 단양으로 내려가게 되었네요. 바로 시아버지가 연로하신 탓인지 만두 속재료 손질을 하시다가 기계에 손을 다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과 남편의 피말리는 신경전이 시작이 되었죠. 그날도 평상시와 다름없는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 준비로 씻고 있을 때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아가, 네 아버지가 손을 다쳤다. 지금 병원 응급실인데 20반을 넘게 꿰맸어. 생전 실수하는 법이 없던 양반인데 네 아버지도 이젠 늙으셨나 보다. 어머, 어떡해요? 뼈는 괜찮대요? 우성 씨랑 지금 내려갈게요. 씻고 나오면서 통화 내용을 들은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다치셨다는 말을 듣자 남편은 불이 나게 옷을 갈아입더군요. 저도 재빨리 씻고 남편을 따라 단양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을 하자 아버님은 오른손에 붕대를 칭칭 감고 누워 계셨어요. 그 옆에는 도련님과 어머님이 근심 어린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이 헬쓱해 보이시는 게 많이 놀라시고 우신 모양이셨어요. 아버님, 어쩌다가 다치셨어요? 아유, 어떡해요. 우리 아버님 많이 아프셨겠다.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뼈에는 이상 없대요? 난 괜찮아. 네가 더 놀란 것 같구나. 그나저나 만두집이 걱정이다. 내일부터 만두 빚을 사람이 없으니 일을 어쩐다니. 아휴. 어머님이 지금 만두가 문제냐고 타박을 하셨지만 아버님은 택배 주문과 단골 손님들이 찾아올 텐데 가게를 계속 문 닫을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아버님의 만두집은 30년 넘게 명절날 이외에는 문을 닫은 적이 없었습니다. 만두는 전적으로 아버님이 만들어 오셨어요. 시할머니에게 배운 전통적인 방법대로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죠. 어머님도 머리론 알고 계셨지만 손이 불편하신 어머님은 만두를 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버님은 더더욱 남편이 그토록 이어받길 원하셨던 거죠. 아버님의 계속된 걱정과 한숨에 남편의 고개는 점점 아래로 향하더군요. 표정이 착잡해 보이는 게 참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밖에 나가 한참을 있다가 들어와서는 자신이 아버님의 손이 나을 동안 가게 일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럼 호텔 주방은 어떻게 하냐고 묻자 잘 말씀을 드렸다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아버님이 한시름 놓은 표정이셨어요. 물론 남편이 금손이라고 해서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 만두를 잘하진 못할 겁니다. 그래도 손이 재빠른 사람이니 아버님의 지시대로 하면 그래도 웬만큼은 흉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셨죠. 저도 결혼을 하고 이직하려고 집에서 쉬고 있던 때여서 잘된 일이었죠. 남편과 다시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싼 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은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부터 남편을 깨워서 들들 볶기 시작하셨죠. 어서 일어나.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도 자는 거냐? 가게 오픈하기 전에 만두를 다 만들어놔야 해. 얼른 씻고 나와. 남편은 눈도 못 뜨고 대충 얼굴만 씻고 아버님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제가 따라 나서려 하자 아버님은 새아가는 잠이나 더 자라고 하셨어요. 자꾸 쏟아지는 잠을 주체를 못하고 안방에 어머니 옆으로 가서 눈을 더 붙였네요. 그리고 어머님이 일어나실 때 저도 얼른 씻고 어머님을 뒤따라 나섰습니다. 어머님은 자꾸 집에 있으라고 하셨지만 남편도 걱정이 되고 어머님도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팔팔한 제가 집에서 편히 있겠어요. 그렇게 저도 만두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죠. 도련님은 아침 일찍 하우스로 향한 모양이더군요. 부지런한 도련님이 좋은 아가씨를 만나 결혼하면 집안 분위기도 더욱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도련님의 사이도 나쁜 편이 아니었기에 형제끼리 동서끼리 서로 위해주며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런데 언제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요. 어머님을 따라 가게에 나가보니 웬 아가씨가 앞치마를 메고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가게에는 손이 불편한 어머님을 도와 오랫동안 가족처럼 일해오신 이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모님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좀 더 이따 나오시죠. 제가 이모님이랑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아버님 다치셨단 소리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아가씨는 그냥 앉아 있어요. 도련님 여친은 얼마나 살랑살랑대며 애교를 부리는지 그 과한 표현에 어머님은 불편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애교 많은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도련님 여친이 워낙 싹싹하게 굴며 애교를 부리니 시부모님 또한 좋게 보셨어요. 변죽 좋은 그 아가씨는 그냥 딱 봐도 시부모님께 잘 보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만두 가게가 탐이 나서 하는 행동임을 알 수가 있었죠. 저는 그런 점을 내색은 안 하고 묵묵히 어머님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매일 호되게 야단 맞으며 일을 하는 남편이 가여워서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님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한없이 부드러운 분이셨어요. 그런데 유독 남편에게만은 무뚝뚝하고 말투도 사납게 하셨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마치 조교가 병아리 병사 훈련시키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렇게 손이 느려가지고 언제 3,000개나 되는 만두를 만들 거냐? 남의 집 주방에서 그렇게 똥 빠지게 일하더니 겨우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아버님이 호되게 질책을 하고 모질게 해도 남편은 그저 묵묵히 시키는 일을 할 뿐이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고 있자니 예전에 반항했다는 모습이 하나도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남편이 저렇게 변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을지, 얼마나 많은 후회가 있었을지 전 짐작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남편에게 계속 잔소리 하시면서 질책을 하시니 아버님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자식인데 다독이며 부드럽게 가르치셔도 다 알아들을 텐데 말이죠. 오죽했으면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한 소리 하셨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내가 볼 때는 잘만 하는구만. 왜 그렇게 애를 몰아세워요? 그렇게 몰아세우다간 하고 싶단 마음도 싹 다 도망가겠네요. 어머님이 도끼 눈을 뜨고 그만 볶으라며 화를 내자
아버님은 자신이 못할 소리 했냐며 버럭하셨습니다. 그 틈에 저는 커피 한잔하면서 쉬었다라며 남편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건 그 상황을 계속 지켜보던 도련님의 여친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님, 우리 지성씨도 만두 빚는 거 배우면 안 돼요? 꼭 장난만 배우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 말을 들은 아버님은 도련님은 기술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기술이야 배우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고 늘어주더군요. 아버님이 더 이상 대답하기 곤란해하자 어머님이 도련님은 만두가게 일보다 농사 짓는 일을 더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럼 지성씨 대신 제가 배울게요.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잘할 자신 있어요. 그리고 가게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데 저희 결혼하면 지성씨는 농사 짓고 제가 만두가게 도우면서 배울게요. 도련님 여친은 결혼도 하기 전인데 마치 당연한 것처럼 시부모님의 만두가게를 손안에 쥐고 흔들 생각을 했어요. 아버님의 눈빛이 대번에 매서워졌는데도 도련님 여친은 계속 자신이 잘할 수 있다고 어필하더군요. 그 아가씨가 계속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나오자 어머님은 도련님을 불러놓고 만두가게 일을 배워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도련님은 갑자기 무슨 말이냐며 자신은 손재주가 없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저 배추나 키우면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런데 그 아가씨는 왜 자꾸 만두가게에 관심을 보이냐며 걱정을 하셨어요. 처음 봤을 때는 성격도 싹싹하고 예뻐 보였는데 요즘은 하는 행동에 욕심이 지나쳐 보인다고 하셨죠. 도련님은 전혀 몰랐던 일인지 내일 만나면 자신이 알아듣게 잘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도련님이 여친에게 잘 이야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음날 가게에 찾아온 도련님 여친은 자신의 엄마까지 대동하고 와서는 저를 째려보더니 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사돈,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동네 사람끼리 상견례 이런 거 건너뛰고 애들 결혼시킵시다. 우리 사위도 30이 넘었고 우리 영애도 이제 30이 코앞인데 간단하게 결혼식 치르자고요. 그들의 결혼을 서두르자는 말에 저는 많이 황당했어요. 지금 아버님이 손을 다치셔서 남편까지 내려와서 돕고 있는 마당에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갔으니까요. 어머님도 당황스러우셨는지 도련님에게 아직 결혼 이야기는 들은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키더라도 아버님이 손을 다친 상황이라 가게가 어수선하다. 시켜도 내년이나 생각해보자고 하셨죠. 하지만 여친의 엄마는 그러니 지금 결혼을 시켜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결혼을 시키는 게 맞죠. 사돈들이 몸이 불편하셔서 가게 운영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결혼식 올리고 우리 영희가 가게 일을 배우고 도움 되잖아요. 말에 어머니의 표정이 단번에 구겨졌습니다. 이건 대놓고 결혼을 시키려는 목적이 다분히 보이는 속셈이었으니까요. 그들의 첫인상과 좋은 이미지가 한 방에 깨지는 상황이었죠. 그들은 도련님의 결혼을 서두르자는 이유를 1시간 동안이나 일정 연설을 하고서야 돌아갔습니다. 어머님은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식사를 하러 건너오신 아버님께 의논을 하셨어요. 그러자 불편한 왼손으로 국을 뜨시던 아버님이 수저를 탁 하고 내려놓더니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안 봤는데 몹쓸 사람들이구만. 내가 언제 만두집을 둘째에게 넘긴다고 했어. 당장 지성이 들어오라고 해. 그 녀석은 일을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결혼도 하기 전에 그런 말이 먼저 나와. 그리고 연락을 받은 도련님이 오후에 하우스에서 부랴부랴 가게로 왔습니다. 모든 내용을 들은 도련님도 인상을 찌푸리며 아침에 잠깐 들러서 여친에게 자신은 만두 가게를 이어받을 생각이 없다고 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여친이 자꾸 만두 가게를 들먹이니 난처한 입장이라고요. 여친은 장남인 형도 만두 가게를 거부한 마당에 당연히 도련님이 이어받아야 한다고 설득을 한다고 했어요. 도련님이 관심이 없으면 결혼해서 자신이 넘겨받아서 잘 운영할 수 있다고도 했답니다. 하긴 이 만두 가게가요. 단양에서 관광객들한테 입소문이 나 있는 곳이에요. 주말이면 오픈하기 전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곳 중 하나죠.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전화 주문이 가능해 계속 택배로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작은 만두 가게의 한 달 매출이 1억이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양을 팔기 위해서 매일같이 아버님이 혼자 만두를 빚어오셨으니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그래서 하루 3,000개 만두가 조기 소진될 시는 일찌감치 영업 종료 팻말이 걸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것도 소문이나 주말이면 만두를 사겠다고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아버님은 결혼하기 전부터 가게에 욕심을 보이는 도련님의 여친을 무척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리고 대놓고 도련님께 물었습니다. 너 그 아가씨랑 결혼까지 할 생각인 거냐?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일찌감치 포기해라. 그 집안 사람들 첫인상과 인심 좋기로 소문난 것과는 다른 사람들일 수 있어. 그런 아가씨랑 결혼하면 네가 휘둘리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야. 저도 요즘은 헷갈려요. 저는 그냥 배추나 키우면서 평온하게 살고 싶은데 영애는 가게에 집착을 보이니 저도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영애를 정말로 좋아하고 있는지 결혼까지 해야 하는지 생각이 많아졌어요. 며칠 더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릴게요. 다행히 도련님이 그 아가씨와 죽고 못 사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곱게 물러날 그들이 아니었어요. 이미 검은 속셈을 드러낸 그들은 도련님을 올가맬 작정으로 일을 꾸몄습니다. 여친과의 사이를 생각해보겠다고 한 날, 여친은 도련님을 불러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은 정신을 잃었다고 했는데 깨어나 보니 여친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간신히 비몽사몽으로 눈을 뜨려고 애를 쓰는데 여친은 엉엉 울고 있었다고요. 그러더니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여친의 부모가 들어와서는 이불을 확 들추고 도련님을 깨우며 닥달을 했습니다. 아니, 자네 결혼도 하기 전에 내 딸에게 손을 댄 건가?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내가 애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말이야. 이 좁은 동네 소문나는 건 시간 문제고 자네와 이런 일까지 있었던 내 딸은 다른 남자하고는 결혼도 못하겠지. 당장 앞장서게. 도련님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마냥 울고 있는 여친과 닥달하는 여친의 엄마를 보고 깨어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았죠. 여친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억지로 덮친 거라며 반협박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들을 겨우 진정시키고 도련님은 결혼 승낙을 받아오겠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기억은 없지만 아무래도 술 기운에 실수를 한 것 같아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답니다. 얼떨떨한 표정으로 말을 하는 도련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시부모님과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죄인처럼 그 소리를 하는데 시부모님은 황당한 표정으로 뻥찐 모습이셨죠. 하지만 개수작을 부린 것을 눈치챈 저와 남편은 둘이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종의 신호였죠. 그리고 시댁에 내려와서 입이 무거워진 남편이 드물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거 아무래도 냄새가 나는데요. 오래도 안 걸려요. 지성아, 넌 나와 잠시 다녀올 곳이 있으니까 어서 일어나. 자기야, 확실하게 하고 와.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말이야. 알았지? 이미 산전수전 다 겪은 남편은 어디서 뻔히 보이는 개소작으로 도련님을 압박하려고 하는지 다 알아챈 것이었어요. 그런 일이 도시에서는 안 통하겠지만 이곳은 작은 지방이었고 좁은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옆집에서 사소한 일이라도 생기면 모두가 순식간에 알게 되는 곳이었죠. 그런 점을 이용해서 도련님의 발목을 묶으려고 했었나 보더군요. 남편은 도련님을 데리고 저녁 식사를 했다는 식당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가게 안은 술도 함께 팔고 있어 종종 시비가 붙었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CCTV 정보를 다 보여주진 않았기에 약간의 술수를 썼다고 해요. 가게 주인에게 도련님이 이곳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는데 돈을 잃어버렸다고 말이죠. 그래서 경찰의 입하하에 도련님과 여친의 식사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여친이 맥주에 약을 타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남편은 역시나 하는 표정이었지만 도련님은 경악하고 말았죠. 워낙에 시부모님하고 지방 도시에서만 살아서 아직까지 순수했던 도련님이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독한 짓까지 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겠죠. 당연히 경찰까지 모두 보았으니 곧바로 여친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이미 다른 방문객이 찾아와 깽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개수작을 부리고 여기까지 도망와서 숨어있어? 내가 못 찾아낼 줄 알았나 보지? 내 자식이 아니라더라. 너 고소할 거야. 그때 받아간 1억 당장 내놔, 이 꽃뱀아.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아이가 아니면 누구 아이라는 거야? 이런 종이 쪼가리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거든? 너야말로 나한테 사기치지 마. 그 여자는 서울에서도 사기를 치며 남자들 등쳐먹고 살았었나 보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도련님이 경찰과 남편까지 대동하고 나타났으니 아마 정신이 혼미했을 겁니다. 남편은 도련님은 비록 생명에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상해죄든 뭐든 해당되는 죄목으로 여친과 그 부모를 고소했어요. 더불어 그것을 이용해서 사기 결혼을 강요한 점 또한 죄목을 붙여달라고 요청했죠. 여친과 여친의 부모는 깜짝 놀라서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며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버러지 같은 것들은 일말의 동정심도 발휘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남편은 진작에 깨달았죠. 당연히 무시하고 합의는 없으니 정신적 피해 보상과 법대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게다가 그날 찾아왔던 피해자도 차라리 잘된 일이라며 바로 고소를 했다고요. 남편이 듣기로는 아마 도련님에게 행한 죄가 경미해도 그쪽에서 고소한 죄가 크기 때문에 실형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경찰서에 모두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동안 연락을 받은 저와 시부모님도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도련님은 너무나 충격받은 모습으로 앉아있다가 마지막으로 여친에게 자신에게 접근한 것도 의도적이었냐고 물었어요. 너 처음부터 나한테 접근한 것도 계획적이었어? 다 우리 만두 가게가 탐나서 그랬던 거야? 아니야. 난 자기한테 진심이었어. 그냥 요즘 자기가 잠도 못 자는 것 같아서 아주 쬐끔 탓일 뿐이야. 자기 나 못 믿어? 난 자기한테 진심이었어. 어떻게든 만두 가게를 형한테 뺏길까봐 내가 도와주려고 했던 것뿐이야. 마지막까지 뻔히 보이는 핑계에 도련님은 할 말을 잃었다고요. 모든 내용을 들으신 시부모님은 한참 동안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시장 골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놀라실 수밖에요. 그리고 화가 난 어머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여친에게 달려가 불사다기를 날렸습니다. 너무 재빠르셔서 경찰도 말릴 틈이 없었죠. 감히 귀한 내 아들에게 더러운 수작을 부린 거냐며 흥분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친의 엄마가 도끼 눈을 뜨고 어머님에게 달려들었지만 경찰들의 제지에 발버둥만 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흥분하고 화가 난 시부모님과 여친의 부모님, 여친에게 당했다는 피해자까지 경찰서는 한동안 그들이 서로의 입장을 어필하면서 아주 소란스러웠어요. 화가 난 경찰들이 모두 그만하라며 가중체벌을 내리겠다는 말을 하고 나서야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사가 끝나고서야 저희 가족은 경찰서를 나왔어요. 어머니는 화가 덜 풀리셨는지 나오면서도 돌직구를 날리셨습니다. 인생 똑바로 살아 이것들아. 할 짓이 없어서 꽃뱀짓을 해서 남자 등쳐먹을 생각만 하니? 에이 더러운 것들. 시부모님은 그나마 저런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에 막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남편에게 그 여자가 사기를 치는 건지 어떻게 알고 CCTV 확인해 볼 생각을 했냐고 물으셨어요. 이에 남편은 담담히 말씀드렸어요. 그런 일이 도시에서는 비일비재해요. 제가 깍두기 세상까지 알아버린 사람인데 그까지 술수는 그냥 아는 거죠. 그게 자랑이냐 요 녀석아. 그 몇 년 동안 부모 속에 새카맣게 다 들어가는 것은 생각도 못했지. 에휴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속에서 열불이 난다 이거사. 아버님은 다시 화가 솟구치셨는지 버럭 화를 내시고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이에 남편과 저는 놀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죠. 그 모습을 보던 어머님이 아버님이 나가신 후에 한 말씀 하셨어요. 네 아버지가 말은 저리 하셔도 네 걱정을 수없이 하셨다. 지성이나 나한테는 자상하신 양반이 왜 너한테만은 저러는지 모르겠구나.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던 도련님도 한마디 못하더군요. 난 알 것 같은데 아빠가 워낙 형한테 기대치가 컸잖아. 그런데 그것도 몰라주고 밖으로만 돌면서 개고생을 했으니 마음이 편하셨겠어? 그때 아빠가 만두 만들다가도 소주 드시는 거 내가 다 봤어. 엄마한텐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말 못했지. 도련님이 예전 일을 회상하며 말을 하는데 남편의 고개가 자꾸만 숙여지더군요. 아마도 아버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랬겠죠. 그리고 몇 주를 고심하던 남편은 호텔 주방에 사직서를 내고 부모님의 만두가게 일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도 찬성을 했고 도련님 또한 부담감을 줄였다며 대환영을 했죠. 다만 아버님만 불퉁한 표정으로 그러시대요. 각오는 단단히 하고 있겠지. 내가 그동안 속 끓인 만큼 혹독하게 가르칠 거다. 그리고 나도 네 엄마도 이제 좀 쉬자. 우리 나이가 내일 모레면 70이다. 네 엄마 제주도 여행 한번 못 가봤는데 이제 가고 싶은 곳 먹고 싶다는 거 다 사주며 살고 싶다. 그러니 꾀부리지 말고 열심히 배워. 그제서야 시댁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남편만 보면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던 아버님의 이마의 주름살도 차츰 펴지고 계시고요.
아직도 부자간의 다정한 말투는 오가지 않지만 그래도 아버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남편은 그저 아버님이 하라는 대로 죽자 살자 하는 중이죠. 도련님은 여친의 사기에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았지만 워낙 속이 깊으니 내색은 하지 않더군요. 그저 새벽같이 배추밭과 하우스에서 살고 있으니 가족들은 그저 짐작만 할 뿐이었죠. 도련님에게 사기를 친 여친은 도련님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주게 되었고 전 남자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해서 실형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억까지 사기치고 그것도 못 갚았으니 실형을 살게 된 것이죠. 그 남자의 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아이는 다시 데려와 여친의 엄마가 키운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시장 상인들 때문에 살 수가 없자 소리소문 없이 야반도주를 했죠. 역시 사람은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고 죄를 지으면 언젠간 죗값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후 3년이 지나고 저는 예쁜 딸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인상의 아가씨가 다음 달이면 저의 동서가 된답니다. 도련님이 본격적으로 농업 경영인을 꿈꾸며 후기 농업 경영인 지원에 신청하게 되면서 단양시의 지원팀에서 일하고 있던 동서를 알게 된 것이죠. 정말 잘된 일이죠. 사람마다 모두 그릇이 틀리다고 말을 하죠. 억지로 그 틀에 맞추려고 하면 어긋나기도 하고요. 자신의 그릇을 못 찾아서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비록 남편이 자신의 그릇을 못 찾아 방황한 세월과 날려버린 돈이 아깝긴 하지만 사람살이가 어찌 내 마음대로 부모 마음대로 움직이겠나요? 그나마 늦게라도 제자리를 찾은 것을 다행이라 여길 수밖에요. 아버님의 만두 가게는 열일 성행 중입니다. 오늘도 아버님은 남편이 만두 속 비율을 아직도 못 맞춘다고 투덜거리십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버님의 타박 소리가 이제는 자장가로 들린다고 하네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님과 저는 마주보며 싱긋 웃어요. 이게 매일 벌어지는 저희 가족의 일상이거든요. 지금까지 남편이 돌고 돌아 아버님의 만두 가게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은 무지갯빛으로 빛나고 있는 가을을 만끽하시면서 가족들의 사랑도 느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